이번 시간은 역시 화두공안인데요. 화두공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불교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불교를 그냥 뭐 한마디로 좀 허무주의다. 뭔가 우리 현실 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어떤 허무주의다라고 단정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뭐 최고 수준의 그런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불교가 허무주의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또 혹은 원인들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일본에 무묘앙 에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들은지는 또 그분의 책을 번역된 책을 본지는 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책 중에 반역의 붓단가 뭐 하는 책 몇 권 있습니다. 번역이 돼가지고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반역의 붓단지 뭐 우주의 반역자인지 아무튼 뭐 반역이란 말이 들어가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책 이름을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에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에오의 이야기에 혹은 뭐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거나 공감을 했다면 그 책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물론 뭐 번역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에오의 경지를 번역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그걸 투과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그 에오의 경지를 꿰고 있다면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번역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에오의 그 책을 봤을 때 상당히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양반 너무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조금 위험하다. 제가 지인에게 이 책을 뭐 혹시 사실 뭐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었는데 그 책에 관해서 물어오길래 있다고 건네면서 뭐 책이 조금 위험한 책이니까 주의 깊게 해서 읽으라고. 이 말이 뭐냐면은 뭐 에오의 명성에 함몰되어 가지고 에오가 하는 이야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에오가 이제 뭐 마흔 마흔 대인가 뭐 한 서른 대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했는데요. 또 요절도 자기 스스로 입증에 들었으니까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오를 하고 그 대오를 하고 난 뒤에 한 1년쯤인가 뒤에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깨달은 그 자리가 결국은 뭔가 현실에 있던 삶의 가치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에오의 책에 대해서 모 인터넷 서점에 제가 서평을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지금 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그때 에오 보고 마치 대화를 하듯이 제가 그렇게 서평을 달한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붓다의 깨달음에 어떤 아주 한 모쓰리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날카로운 어떤 뾰족한 모쓰리에 너무 심취되었다 아니면 너무 깊이 찔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화두공안을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애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화두공안이 그 에오, 무명양 에오의 견처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일단 먼저 에오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그럼 이 화두공안이 뭐 제목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화두공안에.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이름을 붙일 거는 없고 뭐 암자를 불살은 노파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자를 갖다 그냥 불태워버린 노파 이야기다 이래 됩니다. 이 지금 화두공안은 불교를 아주 단순하게 뭐 금강경에서도 뭐 워낙 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야신경에서도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또 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 텅 빈 공의 자리 또는 공의 개념을 이 허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오해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많습니다. 사실 불교를 접하고 불교를 알고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이 세상을 떠났어. 허무주의라 하면 이 세상과 이제 단절되는 어떤 그런 관념이나 뭐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로 완전히 이 세상과 동떨어졌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불교가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을 뿐더러 석가모니 붓다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고행 끝에 성도하시고 49년간을 그렇게 설하실 아무런 이유 또 그 모든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세종께서 열반에 들시기 전에 내가 49년 동안 설하였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바로 공의 자리를 직접 딱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가 오로지 그러한 어떤 공 혹은 무 이것을 골수로 하고 그 외 모든 것을 다 배제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불교를 갖다가 오해하고 더 나아가면 부채 씨를 말리는 그런 아주 큰 잘못된 관념이 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불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그 외의 모든 공에서 공적시색처럼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적시색처럼 공에서 나툰 그 모든 색들이 그 공의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은 비중, 똑같은 무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면서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이 도리로 이게 바로 중도의 도리입니다. 이 도리로 우리의 삶에 녹아서 우리의 삶을 정말 살만한 그런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석가모니 붓다입니다. 처음에 성도하시고 난 뒤에 이 오묘한 이 법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회의 끝에 뭐 열반에 들려고 했다라는 것은 약간 공과 허무주의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석천왕의 간청으로 49년간에 설하시는데요. 그 49년간의 설법과 일체의 모든 언행들이 모두 다 우리 인류의 참 삶과 행복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삶 속에서 곧바로 불교가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곧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가 허무주의다. 그리고 오로지 공에 집착해 있다. 이런 오해는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화두공안을 통해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불교의 골수가 뭐냐라는 것을 사실 이해한다라는 말은 이건 아른말이기 때문에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두공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자를 불살은 노파.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어느 한 암자에 아주 옅법하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 한 젊은 스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해봅시다. 그런데 이 스님을 시봉을 하는 한 그 마을에 노파가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옛날 그때가 우리 이제 조사선 시대라고 보면요, 거의 한 소식 하는데 20년, 30년을 기본으로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주 장관 세월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 공부하시는 스님을 성의를 다해서 이제 시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래 탁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덕산 스님의 깨달음에도 떡파는 노파가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암두 스님의 그 뱃사공 관련 제가 7실자 보살이었는데 7 자녀를 갖다가 잃어버린 노파 이래가지고 그것도 또 노파가 나오고, 여기도 이제 암자를 불사른 노파에서도 노파가 등장하는데요. 이 주로 선문답에서 화두공안에서 등장하는 이 우리 노파님들은 대부분 다 거의 한소씩 하신 분들로 대부분 다 비춰지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등장하시는 이 노파분도 뭔가 비범한 그런 노파분이다 라고 일단 제가 뜸을 들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시봉을 해왔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이 노파가 그 스님을 탁 보니까 뭔가 스님이 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스님께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가는구나. 그래서 또 한참을 기다렸다가 뭔가 확연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제 그 스님의 그 공부의 경지를 한번 쉬운 말로는 테스트고요. 한번 점검해 본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일을 벌입니다. 노파가 어떻게 일을 벌이냐면은 그 스님이 공부하고 있는 그 암자의 자신의 딸을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딸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일단 주문을 한 뒤에 스님 방에 들여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선문답집에서는 그 스님 방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자세히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장면이 바뀌고 난 뒤에 이 그 노파의 따님인 이 처자가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옵니다. 오니까 노파께서 묻습니다. 딸에게. 그래, 스님의 반응이 어떻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야기를 재밌게 하자면요, 따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파에게. 그러자 노파가 양눈에 상심지를 켜고 그냥 집단을 갖다 꼭 들고, 한 손에는 집단을 꼬아가 들고 한 손에는 기름을 갖다가 들고 올라가 가지고 그냥 불을 붙여 가지고 그 암자를 불살라 버립니다. 불살라 버리고 그 스님을 내쫓아 버립니다. 자, 이래 되면 여러분 좀 궁금하겠죠. 아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어서 이제 그 따님이 스님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그래, 스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냐 하니까 스님은 일체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흔히 이 대목에서 아니, 스님이 그 덕도한 스님인데 왜 노파는 불을 지르고 쫓아내었을까라는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탁 떠오를 겁니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화두공안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이 이야기가 좀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스님께서, 그러니까 달리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가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주파도 던지고 애교도 들어보고, 그죠? 그럼으로써 뭔가 그 자연의 어떤 섭리를 가지고 스님의 어떤 그 공부의 경지를 갖다가 한번 흔들어 봤겠죠, 그죠? 그렇게 노파가 막 시켰겠죠, 딸한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스님이 일체 미동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그럼 스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래 스님께서라고는 안 했겠죠. 노파가 그 땡중이 뭐라고 시부리더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따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스님의 말씀이, 나는 불타버린 재와 같고, 그리고 차디찬 고목과 같아서 처자의 그 어떠한 언행에 대해서도 일체 감흥이 없습니다. 정말 공부의 경지가 깊을 대로 깊어진 거죠. 그런데 왜 노파는 그 스님의 말에 분기탱천해가지고 눈에 상심지를 켜고 횃불을 들고 올라가서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시봉하던 그 스님을 쫓아내면서 심지어는 그 암자를 불살라버렸을까요? 여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사실 한 절반 정도는 파해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너무 이 화두공안이나 선문답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을 탁 걸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문답 화두공안이 마치 과거에 우리가 이제 문자가 어떤 소수 어떤 계층의 하나의 특권으로, 권력으로 작용하고 행세하던 것처럼, 이 선문답에 대한 어떤 그 이해, 그러니까 선문답을 갖다가 완전히 타파했다, 쉽게 말해서 확철대오한, 화련대오, 깨친 그 경지라면 모르되, 그 경지가 아니면서도 우리가 이제 문자 선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걸 파해한, 그것이 마치 하나의 권력인 양, 아니 뭐 좀 더 나아가면 확철대오한 그 경지도 뭔가 하나의 정점에 있는 권력으로서 그렇게 행세하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더 나아가면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점검하는데도 사실은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 스스로 확철되어 있다라고 자신이 선지식으로 행세하면서 그 누구의 반론도 일체 무시해버리는 그런 어떤 딱 상황에 부닥치면은 이건 진짜 부채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조금 역설적 패러독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고 들어가자니 역으로 가짜 도인들이 그냥 생겨나면서 부채 씨를 말릴 수 있고, 반대로 또 그것을 갖다가 너무 굳건히 지키자니 하나의 어떤 권력을 형성해 가지고 그 권력이 모든 것을 오로지 하면서 다시 또 부채 씨를 말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굉장히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어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시대에 스가모니 붓다의 시대를 보면은 스가모니 부처님의 그 설법에 이른바 은하대오로 많은 분들이 아라한에 이르렀다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어떤 성가의 선문답 같이 그 어떤 철문을 갖다가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정답이냐 하면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르마니로, 이해로 금강경을 갖다가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옆으로 외우고 모로 외우고 8만 그 대장경을 그렇게 다 통달한다고 해도 그 본분의 자리하고는 10만 8천인 건 맞습니다. 언어로, 문자로, 식으로는 절대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거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철저하게 철문으로 딱 막고 있는 이것도 문제가 없진 않다. 그렇다고 해법이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 이르러서, 쉽게 말해서 깨달아서 스스로 그것을 체득하고, 또 그것을 체득한, 쉽게 말해서 대오견성을 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걸 파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옛날 조사 스님들 말씀을 빌으면 그런 전기 대응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 어떤 레벨에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암자를 불사른 노파. 왜 그런 스님에 대해서 노파는 상심지를 켜고 쫓아내고 불을 질렀을까? 여기에 대한 딱 한마디 정답은 불교는 그리고 스가모니 붓다 그리고 스가모니 붓다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떠나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스님은 만약에 확철되어 했다면 그 따님 처자한테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또 아주 중요한 화두 공안입니다. 물론 뭐 암뒤의 마루구라든지 덕산 탁바라라든지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 같이 아주 깊은 어떤 향상구 혹은 마루구 영역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지금 이 암자를 불사른 노파 화두를 타파해야만 비로소 그 문 안에 들어서는 겁니다.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 공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불교는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의 삶과 떠나 있지 않다. 우리의 삶과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화두 공안 이야기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